누구나 한 번쯤은 잠결에 몸이 굳어버리는 가위 눌림을 경험하곤 합니다. 하지만 고등학생이었던 선희에게 그것은 일상이 되어버린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오늘도 그녀는 무거운 가방을 메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알 수 없는 한기를 느낍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불길한 확신이 듭니다. 서둘러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도 집 안은 예전처럼 안락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그녀의 고통을 그저 입시 스트레스로 인한 예민함으로 치부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선희는 다시는 오지 않기를 바랐던 침대로 몸을 뉘었습니다. 정적만이 가득한 방 안에서 시계 바늘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집니다. 갑자기 손끝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거대한 압박감이 온몸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쉬려 해도 폐가 짓눌린 듯 공기가 들어오지 않아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천장의 모서리에서 검은 액체가 스며나오듯 기이한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관절이 꺾인 채 기어다니는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젖은 머리카락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선희의 이마에 닿는 촉감이 생생했습니다. 창백하게 질린 여자의 얼굴은 예전에 복도에서 마주쳤던 2001호 아줌마였습니다. 선희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는 목구멍 안에서 맴돌 뿐이었습니다. 귀신은 선희의 귓가에 대고 알아들을 수 없는 기괴한 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날카로운 손톱으로 유리벽을 긁는 듯한 소름 끼치는 음성이었습니다. 한참을 시달린 끝에 겨우 몸이 풀렸을 때 방 안에는 오직 정막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꿈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그녀의 이마에 묻은 정체불명의 얼룩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다음날 선희는 아파트 게시판에서 2001호 여자가 고독사했다는 소식을 보게 됩니다. 왜 하필 죽은 이웃이 자신을 찾아왔는지 그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선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야 할 것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길가에 서 있는 전신주 옆에는 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그림자가 늘 서 있었습니다. 학교 교실 뒷문 너머로 누군가 계속해서 자신을 부르는 환청이 들렸습니다. 선희는 부모님께 이 사실을 털어놓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정신과 상담 권유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귀신보다 더 큰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문득 그녀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외삼촌에 대해 했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신기가 강해 집안을 풍비박산 낼 뻔했다던 외삼촌은 지금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습니다. 혹시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그 신기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졌습니다. 그날 밤 가위 눌림은 평소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잔인하게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천장의 여자가 아니라 수많은 검은 손들이 침대 밑에서 뻗어나왔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듯한 생생한 통증에 선희는 눈물을 흘리며 저항했습니다. 여자의 비웃음 소리가 방 안가득 울려 퍼지며 공기를 차갑게 얼려버렸습니다. 선희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마음속으로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 밖에서 누군가 거칠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위가 풀리자마자 선희는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달려가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인터폰 화면 속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고 오직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문 밑 틈새로 붉은 액체가 천천히 흘러들어오는 것을 발견한 선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직감이 그녀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그녀는 다음날 학교도 가지 않은 채 어머니의 낡은 주소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외삼촌을 찾아야만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주소록 마지막 장에는 절대 연락하지 말 것이라는 메모와 함께 낯선 지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등 뒤에서 누군가 낮게 읊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방문 틈 사이로 수십 개의 눈동자가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선희는 이 저주받은 굴레에서 벗어나 외삼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선희는 며칠째 계속되는 가위 눌림 때문에 몸과 마음이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듯 선희의 손을 잡고 낡은 택시에 올랐습니다. 도착한 곳은 도시 외곽의 좁은 골목길 끝에 위치한 붉은 깃발이 걸린 집이었습니다. 대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진한 향냄새가 두 사람을 압도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방울 소리가 불규칙하게 울리며 기이한 리듬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방 안의 어두운 구석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리에 앉기도 전에 무당은 선희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무당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죽은 자들의 이름이 아닌 집안에 숨겨진 치부였습니다. 엄마는 무당의 말에 사색이 되어 손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무당은 선희의 뒤에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그것은 선희의 것이 아니라 그녀의 혈육인 외삼촌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선희의 외삼촌은 사실 오래전 신내림을 받아야 할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속인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가출하여 종적을 감춰버렸습니다. 주인을 찾지 못한 신기는 그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가장 약한 고리인 선희에게 옮겨간 것입니다. 무당은 외삼촌이 신을 피해 절로 숨어버린 것이 가장 큰 화근이라고 꾸짖었습니다. 깊은 산속 어느 절의 행자실에 그는 죽은 듯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가 머리를 깎고 연부를 외워도 핏줄에 흐르는 신기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자신이 겪는 공포가 삼촌의 도망 때문에 생긴 대가라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무당은 당장 외삼촌을 찾아내어 그를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희의 영혼은 갈갈이 찢겨 귀신들의 놀잇감이 될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결심한 듯 삼촌이 숨어있을 만한 절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선희는 매일 밤 삼촌이 나타나 자신을 살려달라고 외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의 삼촌은 온몸이 쇠사슬에 묶인 채 검은 구덩이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전남 광양의 한 작은 남자에 삼촌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남자가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선희와 엄마는 서둘러 그곳을 향해 먼 길을 떠났습니다. 암자로 향하는 산길은 안개가 자욱하여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숲속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기분 나쁘게 울려 퍼졌습니다. 선희는 누군가 뒤에서 자신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는 것 같은 소름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나타난 작은 남자는 낡고 허름하여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보였습니다. 그곳 마당에서 한 남자가 빗자루를 들고 낙엽을 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는 비명을 지르듯 삼촌의 이름을 불렀고 남자는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천천히 뒤를 돌아본 남자의 얼굴은 생기를 잃고 몹시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삼촌은 왜 여기까지 찾아왔느냐며 차가운 목소리로 가족들을 밀어냈습니다. 선희는 삼촌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이 겪은 지옥 같은 일들을 울며 털어놓았습니다. 삼촌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그가 숨기고 있던 거대한 공포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암자의 지붕 위에서 수많은 까마귀들이 일제히 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삼촌은 떨리는 손으로 선희의 이마를 짚었고 차가운 냉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도망이 조카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삼촌은 결심한 듯 암자 구석에 모셔둔 낡은 괴짝을 열어 무속 도구들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도구를 잡는 순간 암자 전체가 거대한 진동과 함께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삼촌은 오랫동안 거부해온 신의 부름을 받아들여 선희를 구해낼 수 있을까요? 외삼촌은 결국 가문의 비극적인 굴레를 끊기 위해 오랫동안 거부해온 신내림의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신기가 대물림될까 두려워 절에 숨어 지냈던 삼촌의 눈에는 회한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신내림 굿이 진행되는 동안 선희는 멀리 떨어진 집에서도 몸이 타들어가는 듯한 기묘한 열기를 느꼈습니다. 굿이 끝난 그날 밤 수년 동안 선희를 괴롭히던 천장의 여인과 전신 화상 귀신은 마치 환상처럼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드디어 평범한 고등학생의 일상을 되찾았다고 믿으며 선희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고 눈을 감은 선희의 무의식 속으로 낯선 풍경들이 침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귀신들은 눈앞에 직접 나타나는 대신 꿈이라는 통로를 통해 그녀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꿈속에서 선희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낯선 장례식장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처절한 곡소리에 이끌려 선희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키가 작고 배가 불룩 나온 낯선 아저씨가 벽을 보고 서서 세상이 떠나가라 울고 있었습니다. 그 아저씨의 울음소리는 단순한 슬픔을 넘어 가슴이 미어질 듯한 억울함과 미련을 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의 손에는 그와 어울리지 않는 붉은 튤립 한 송이가 소중하게 들려 있었습니다. 갑자기 울음을 멈춘 아저씨가 고개를 돌려 선희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잠에서 깬 선희는 꿈이 너무나 생생해 마치 방금 전까지 그 아저씨와 같은 공간에 있었던 것만 같았습니다. 며칠 뒤 선희의 어머니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남편이 급사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어머니가 보여준 고인의 사진 속 인물은 꿈속에서 튤립을 들고 울던 그 아저씨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사실은
고인의 아내가 꽃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생전에 아저씨가 그녀에게 가장 자주 선물했던 꽃이 튤립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선희는 자신의 영혼이 다친 것이 아니라 죽음을 미리 예견하는 더 위험한 형태로 진화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꿈을 꿀 때마다 누군가의 죽음을 지켜봐야 한다는 사실은 선희에게 새로운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희는 평소보다 훨씬 더 어둡고 축축한 기운이 감도는 꿈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의 배경은 깊은 밤의 해안가였고 파도 소리 사이로 기괴한 물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바닷물 속에서 퉁퉁 부은 손 하나가 쑥 올라와 모래사장을 짚더니 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입이 찢어지고 온몸에서 물이 뚝뚝 흐르는 소름 끼치는 형상의 물귀신이었습니다. 물귀신은 선희의 발목을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으며 찢어진 입으로 무언가 말을 하려 했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깬 선희의 온몸은 마치 물속에 잠겨 있었던 것처럼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이 꿈이 예견하는 죽음은 누구의 것인지 선희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몸을 떨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선희의 친구 그린이가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 부산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어젯밤 꿈의 배경이 부산의 바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선희는 여행을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악몽에서 벗어나 기분 전환이 필요하다는 친구들의 설득에 그녀는 결국 짐을 챙겼습니다. 부산으로 향하는 렌터카에 올랐을 때 선희는 차 안을 가득 채운 기분 나쁜 습기와 곰팡이 냄새를 가장 먼저 느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했지만 선희의 눈에는 뒷좌석 구석에서 번지는 검은 얼룩이 보였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차창 밖으로 비치는 자신의 얼굴 옆에 꿈속의 그 물귀신이 함께 비치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구멍이 물로 꽉 막힌 듯 아무런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귀신은 찢어진 입을 선희의 귓가에 가져다 대고 찾으러 왔어라고 낮게 읊조렸습니다. 갑자기 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멈춰섰고 선희는 그제야 가위 눌림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녀의 이상한 행동에 의아했지만 선희는 이 렌터카에 얽힌 끔찍한 진실을 직감했습니다. 외삼촌이 신내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영적인 현상들은 더욱 구체적이고 위협적으로 변한 것일까요? 선희는 자신의 운명이 단순히 누군가를 대신해 고통받는 것 이상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그날 밤, 선희는 거울 속에서 자신의 등 뒤에 매달린 수많은 손을 발견했습니다. 거울 속의 선희가 비릿하게 웃으며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다음은 누구의 차례일까? 거울 속 내 모습이 내뱉은 그 서늘한 질문은 온종일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맴돌았습니다. 다음은 누구의 차례냐는 그 말이 누군가의 죽음을 예견하는 복선처럼 느껴져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는 지인의 장례식에 다녀오겠다며 검은 상복을 꺼내 입으셨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누구냐고 묻자 어머니는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꽃집 아저씨라고 답하셨습니다. 인자하신 분이었는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에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비우신 뒤 홀로 남겨진 거실에는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때 현관문 밖에서 누군가 번호를 누르는 듯한 미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벌써 어머니가 돌아오실 시간이 아닌데 누굴까 생각하며 현관으로 다가갔습니다. 문 앞에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자 빗물에 젖은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어머니가 조문을 가셨다던 그 꽃집 아저씨였습니다.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버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아저씨의 손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선명한 색감의 빨간 튤립 한 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화면 속 아저씨는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 집 앞에 찾아올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저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인터폰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아니라 검붉은 피가 빗물과 섞여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달싹이며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했지만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귀를 막고 이 악몽이 빨리 끝나기만을 빌었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들리던 울음소리와 인기척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조심스럽게 다시 인터폰을 확인했을 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헛것을 본 것이라 자위하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가 지친 기색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니는 내 창백한 안색을 보시더니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나는 방금 전 꽃집 아저씨가 다녀갔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시더니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아저씨가 생전에 가장 아꼈다던 그 빨간 튤립 한 송이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유족들이 고인의 마지막 선물이라며 조문객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본 아저씨가 들고 있던 그 수많은 튤립들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아저씨는 아마도 어머니에게 전하지 못한 마지막 인사를 나를 통해 남기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날 이후 집안 곳곳에서 원인 모를 꽃향기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향기는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흙냄새와 비릿한 피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영적인 존재들이 자꾸만 내 주변을 맴도는 것이 느껴져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외삼촌이 무당이 되었음에도 나의 고통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저주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부산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낯선 곳으로 떠나면 이 기괴한 환상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해 미리 예약해둔 렌터카를 인수받으러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빌린 하얀색 승용차 앞에 서자마자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차 유리창 너머로 뒷좌석에 앉아 우리를 빤히 쳐다보는 검은 형체를 발견했습니다. 그 형체는 물에 젖은 손을 천천히 뻗어 차창에 도와줘라는 글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차창에 적힌 도와줘라는 글자를 본 순간 내 심장은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젖은 손이 남긴 물기가 유리창을 타고 기분 나쁘게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는 목구멍 안에서만 맴돌 뿐이었습니다. 부산의 시원한 바닷바람을 기대하며 왔던 여행은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즐거워야 할 렌터카 안은 이제 차가운 습기로 가득 찼습니다. 갑자기 뒷좌석에서 무거운 물체가 젖은 시트에 닿는 듯한 철뻑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백미러를 통해 뒤를 확인하고 싶은 유혹과 공포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마침내 용기를 내어 시선을 옮겼을 때 거울 속에는 비어있어야 할 뒷좌석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형체는 온몸이 물에 퉁퉁 불어 터진 채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귀신의 머리카락에서는 바다 냄새와 비린내가 진동하며 차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서서히 고개를 드는 그 여자의 얼굴은 눈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을 만큼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차 문을 열고 도망치려 했지만 문은 마치 용접된 듯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뒷좌석의 존재가 천천히 손을 뻗어 내 운전석 시트 등받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시트를 타고 올라오는 차가운 물기가 내 어깨에 닿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여자는 갈라진 목소리로 내려줘라고 낮게 을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정신없이 핸들을 두드리며 도와달라고 소리쳤지만 밖은 적막한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강한 전조등 불빛이 차 안을 비추며 귀신의 형체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친구들이 편의점에서 돌아오는 모습이 보이자 나는 비로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차에 탔을 때 그들은 왜 차 안이 이렇게 축축하냐며 불평했습니다. 뒷좌석 시트에는 여전히 사람의 형태를 한 거대한 물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찝찝한 기분을 떨치지 못한 채 렌터카 업체로 돌아가 차를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업체 직원은 우리를 보자마자 얼굴색이 창백해지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는 차 내부를 확인하더니 우리에게 별일 없었느냐고 반복해서 물었습니다. 내가 뒷좌석의 물자국에 대해 묻자 그는 말끝을 흐리며 대답을 피하려 했습니다. 나는 그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어 끝까지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직원은 한숨을 내쉬며 이 차량에 얽힌 믿기 힘든 사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몇 달 전 이 차를 빌렸던 한 여성이 부산 앞바다로 차를 몰고 뛰어드는 사고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차는 인양되었지만 그 여성은 끝내 시신조차 찾지 못한 채 실종 상태로 남았습니다. 그 이후로 이 차를 빌려간 사람들마다 뒷좌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항의를 해왔습니다. 어떤 이는 백미러로 물에 젖은 여자의 얼굴을 보았다고 울며 차를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직원은 수리비가 아까워 차를 폐차하지 않고 계속 대여해왔던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그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하며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도 내 가방과 옷에서는 여전히 기분 나쁜 소금기 섞인 비린내가 났습니다. 나는 모든 공포를 씻어내고 싶어 곧바로 샤워실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몸에 닿자 비로소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고 머리를 감던 중 발등 위로 아주 차갑고 축축한 무언가가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라 눈을 떴을 때 샤워실 바닥 배수구에서는 검은 머리카락이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자 거울에는 긴 서린 유리 너머로
아직 안 내렸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히고 있었습니다. 그 존재는 차에 남겨진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 숙소까지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문 밖에서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내 바로 뒤에서는 젖은 머리카락이 어깨를 타고 스르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깨를 타고 내려오는 그 축축한 감촉에 나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부산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도 가위눌림은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와 괴롭혔습니다. 이제는 잠을 자는 것 자체가 거대한 공포가 되어 일상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지옥 같은 반복을 끝내기 위해 인터넷의 온갖 무속 커뮤니티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가위를 피하기 위해 베개 밑에 칼을 두거나 팥을 뿌리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방법으로는 내 눈앞의 귀신들을 쫓아내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게시물에서 귀신이 나타날 때 물리적으로 저항하는 위험한 민간요법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가위에 눌리는 순간 온 힘을 다해 신체 일부를 움직여 귀신을 타격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영적인 존재의 분노를 사서 더 큰 화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경고도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던 나는 그 위험한 도박을 시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도 어김없이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식으며 무거운 압박감이 몸을 짓눌렀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가위 눌림이 시작되었고 천장에서 불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익숙한 그 여자가 거꾸로 매달린 채 내 얼굴 바로 위까지 서서히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생기라고는 전혀 없는 오직 나를 향한 증오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손가락 끝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며 몸을 깨우기 위해 처절하게 비틀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지만 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귀신은 나의 저항이 우습다는 듯 기괴한 웃음소리를 내며 목을 조여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모든 의지를 머리끝으로 모아 상체를 강하게 튕겨 올렸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내 이마가 차가운 무언가와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엄청난 충격에 눈앞이 번쩍였고 머리가 깨질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천장에 매달려 있던 여자가 바닥으로 떨어져 나동그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나를 노려보며 짐승 같은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나는 공포에 질려 침대 구석으로 몸을 웅크렸고 심장은 멈출 듯이 요동쳤습니다. 귀신은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만 방 안에는 지독한 악취와 살기가 남았습니다. 다음날 거울을 보니 이마에는 커다랗고 시퍼런 멍이 들어있었습니다. 물리적 타격이 귀신에게도 통한다는 사실보다 그것이 나를 직접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이 더 두려웠습니다. 어머니는 내 이마의 상처를 보고 어디서 다쳤냐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으셨습니다. 차마 귀신과 박치기를 했다는 말은 하지 못한 채 나는 그냥 넘어져서 다쳤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귀신들의 괴롭힘은 더욱 대담하고 폭력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잠결에 누군가 내 발목을 잡아 침대 아래로 끌어내리려 하거나 귀 옆에서 욕설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나는 더 강력한 방어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또 다른 금기된 의식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방 구석구석에 부적을 붙이고 소금을 뿌려보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방편일 뿐이었습니다. 영적인 전쟁터가 되어버린 나의 방에서 나는 서서히 미쳐가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꿈속에서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타나 나에게 불길한 경고를 남기셨습니다. 불을 조심해라. 곧 검게 탄 그림자가 너를 찾아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나는 뉴스에서 내가 사는 지역 근처의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2012년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그 참혹한 사고의 이미지가 화면 가득 펼쳐졌습니다. 뉴스를 보던 그 순간 내 방 베란다 창문 밖으로 검게 그을린 형체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린 곳에는 온몸이 불에 타 문드러진 형체의 남자가 내 침대 바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 선 그 남자의 살점은 검게 타들어가 있었고 쾌쾌한 탄내가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남자의 입술은 녹아내려 붙어 있었지만 그 틈 사이로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나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온몸을 벌벌 떨었습니다. 하지만 이불 너머로 들려오는 그 기괴한 숨소리는 좀처럼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겨우 눈을 떴을 때 방 안에는 오직 새벽녘의 차가운 공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 남자의 정체를 밝혀야만 이 끔찍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나는 홀린 듯이 컴퓨터 앞에 앉아 과거의 화재 사고 기사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색창에 화재, 인천, 전신 화상이라는 단어들을 입력하자 수많은 기사 목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다 2012년에 발생한 인천의 한 아파트 화재 사고에 대한 기사가 내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기사 속 사진에는 불길에 휩싸여 뼈대만 남은 아파트의 모습과 처참한 현장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고로 한 남성이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사에 첨부된 피해자의 생전 사진을 본 순간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비록 타버리기 전의 모습이었지만 어젯밤 내 침대 곁에 서 있던 그 남자의 눈매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는 죽어서도 자신이 겪은 그 끔찍한 고통을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어 나를 찾아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외삼촌이 무속인의 길을 걷게 된 이후로 나의 영화는 더욱 정교하고 슬픈 진실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귀신들을 보며 비명을 지르거나 도망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들의 억울한 사연과 마지막 흔적을 지켜봐주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숙명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문득 천장에서 내려오던 2001호 아주머니와 튤립을 전해주던 꽃집 아저씨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공포로만 다가왔던 그들의 존재는 사실 우리 곁에 머물며 위로와 인사를 건네고 싶었던 영혼들이었습니다. 가족에게 대물림된 이 기이한 능력은 이제 고통이 아닌 타인의 아픔을 읽는 창이 되었습니다. 나는 화상으로 숨진 남자를 위해 작은 기도를 올리며 그의 영혼이 편히 쉬기를 빌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가위 눌림 없는 깊고 평온한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그 남자는 타버린 모습이 아닌 깨끗한 양복을 입은 환한 미소로 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나에게 전하는 마지막 감사이자 작별의 인사였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나는 이제 평범한 직장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가끔씩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만납니다. 지하철역 구석이나 횡단보도 옆에서 서성이는 그들은 여전히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가끔은 그들에게 가벼운 목례를 건네며 그들의 존재를 인정해주곤 합니다. 외삼촌은 여전히 산속절에서 수행하며 가끔 연락을 통해 나의 안부를 묻습니다. 우리는 같은 피를 나눈 동지이자 서로의 영적인 고통을 이해하는 유일한 가족입니다. 가끔은 이 능력이 사라지길 바랐던 어린 시절에 내가 생각나 씁쓸한 미소가 지어집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어둠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빛의 소중함을 알 수 있다는 것을요. 2012년의 그 화재 사건은 비극이었지만 그 남자의 영혼은 나를 통해 비로소 안식을 찾았습니다. 세상에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혼자라고 느끼는 순간에도 어쩌면 누군가 당신의 뒤에서 말을 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위 눌림은 단순한 수면 장애가 아닌 다른 차원의 존재가 보내는 절박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내 곁을 스쳐 지나가는 무수한 인연들을 묵묵히 지켜보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사이의 경계선 위에서 나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나의 기록이 누군가에게는 공포로,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로 닿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섭지 않은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조용히 방의 불을 끕니다. 죽음을 보는 소녀의 긴 여행은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 모두의 삶 뒤에는 항상 또 다른 이야기가 숨쉬고 있습니다.